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60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의기억연대 정대요. 세상천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거 분명히 하나 짚어드리고. 제가 이번에 구로울 공천받아서 갔을 때 일종의 청문회를 당했습니다. 우리 당원들한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왜 찬성했느냐.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요즘 그 국회의원회관이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짐을 싸는 의원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의원들 때문에 좀 뭔가 씁쓸한 느낌도 있고 굉장히 또 활기찬 느낌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이 기분과 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면은 또 이제 국회의원회관이 새롭게 다시 단장합니다. 이제 오늘도 떠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은 뭐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3선을 오랜 시간 국회를 지키면서 의정생활 펼쳐왔고, 또 보수가 무엇인지, 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였던 분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의원이었는데요. 바로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질문부터 아주 세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서울시장 나가실 겁니까? 대통령 선거 3개월 후에 하죠. 서울시장 선거. 네네. 일단 그럼 대선에 나가실 거면 이거부터 질문해야 되네. 자, 이제 우리 보수가 살려면 대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네. 일단 대선에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해야 되고, 뭐 하여튼 당이 필요하고 우리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뭐라도 할 생각입니다. 그런 게 백의종군 아니겠어요? 백의종군이 네. 문지기에 하라면 문지기에 하고 앞에 나가서 싸우라면 초병이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해야 할 일이 저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하여튼 나와서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보수한테는 2022년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는 사실 어찌 보면 정말 그 넥스트 일이고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대선이고, 그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을 정말 어디부터 어떻게 갈아엎을지, 그게 아마 저나 그리고 여기 우리 진행하시는 박종진 앵커나 다 주어진 임무일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갈아엎을지, 이거 어디서부터 갈아엎어야 될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6월에 취임하시는데 당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리 이제 당내에서 자강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자강론이 말 그대로 스스로 강해지자.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치가 워낙 냉정한 게임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당과 다음에 국회는 산자들 중심으로만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나 박종진 여기 앵커나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이래서는 여러 가지 아쉽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패자죠. 네. 자, 이긴 사람들은 승자가 맞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러 나갔다가 미래통합당이 김용태가 통렬하게 심판당했다라고 뼛속같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 산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에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강론이 지금 이 현재 국민들한테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에 이긴 사람은 본인도 잘했고 당도 지역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국민들의 평균적인 인식과 정말 괴리가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이 시점에서 자강론을 얘기하는 거는 아마 국민들 지지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천만다행으로 우리 당에 이 살아남은 분들께서 다수가 국민 평균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강론이 아니라 외부에서 정말로 그 노련하고 경험 많은 분을 모셔와야 된다.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저는 잘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잘해 주셔야 한다고 네. 정말 강하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여튼 무조건 잘해야 된다. 이거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 하실 거라고 또 믿습니다. 뭐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정말 우리 이번 선거 마지막 순간에 와 현장에서는 정말 뼈가 부서지더라고요. 네. 특히나 우리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졌다. 코로나 막판에 저쪽에도 돈 100만 원 준다고 정부에서 거기에 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루 전날 그것도. 예. 아마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 저쪽에서는 돈 100만 원씩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 태도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이 고스란히 저희는 그 표로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 돈 100만 원 주자고 해서 우리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포퓰리즘이다. 안 된다. 그랬다가 조금 밀리는 것 같으니까 50만 원 주겠다. 그랬다가 또 조금 지나서 누가 얘기했죠? 제가 뭐 실명 거론하지 않을게요. 조선은 안 된다. 포퓰리즘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또 우리 누구는 뭐 200만 원을 줘야 된다.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제가 사회에 들어보니까 우리 많은 국민들께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재난지원금 준다니까 좋았다. 우리도 뭐 돈 받는데 싫어할 리야 있겠느냐. 다만 그 돈 100만 원 갖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견디고 앞으로 견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근데 미래통합당이 뭐라고 하는지는 궁금했다. 정부에서 1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미래통합당은 뭐라고 하는지. 근데 미래통합당은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돈 50만 원 준다고 했다 200만 원 준다고 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지금 현장에서 우리들 죽어나가는 거 알기나 아는 건가? 그리고 우리들 완전히 이게 능멸하는 거지. 우리들 갖고서 무슨 뭐 준다 안 준다 50만 원 200만 원 얘기하는 거 매우 매우 불쾌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막판에 그 우리 막판에 막말 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이상 훨씬 더 우리 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던 게 재난지원금을 두고서 국민은 안중에 없이 우리끼리 자중질환 왔다 갔다 했던 게 매우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나마 막판에 자 재난지원금 지금 정부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충분히 주어야지 위기 극복하는 데 도움될 거다. 다만 무한정 국채를 발행할 수 없으니 우리 올해 예산 중에 하반기 집행할 돈 재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보자. 네. 그 말은 국민들께서 그래 저런 게 대안 아니냐라고 그렇게 했던 얘기했죠. 예. 말씀을 제가 선거 때도 선거 이후에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현장에서 와 제가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뭐 솔직히 얘기하면 당 지도부 하는 거 막 진짜로 저희는 뼈가 부서지는데 그나마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대안을 갖고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현장에 있던 후보로서는 든든했다. 저는 그 느낌을 지금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아주 노련하게 그리고 정말 문재인 정부의 그 압도적인 의석수에 기반한 일방 통행을 나름대로 견제하시면서 잘 헤쳐나가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하고 김종인 대표하고도 특별한 관계시죠? 예, 김종인 위원장은 2017년도 대선 당시에 이제 우리 보수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그때 저도 이제 중재 차원에서 나름 움직였고, 김종인 위원장도 찾아뵙고 여러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시대가 불가항력적이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선대위원장 모신다고 했을 때도 나름 제가 한두 번 찾아뵙고 말씀도 나누고, 근데
너무 늦었죠. 김종인 위원장 오셔서 본인이 이 미래통합당을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코로나 경제 위기, 향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구상을 밝힐 시간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언가 미래통합당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절대 열세인 의석 이 상황을 냉정하게 인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 독주를 어떤 식으로 견제해나갈까 어떤 그 노련함과 격려를 믿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김용태 의원을 개인적으로 뭐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 부분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소신도 있고 정치도 똑부러지게 하지만 이분이 험지만 찾아다녔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을 될 때 사실 좋은 지역 가는 게 기본인데 이분은 양천을이라고 하는 우리 보수 쪽에서 보면 굉장히 험지고요. 양천 가박은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예. 거기가 어디였죠? 신월동 뭐 이쪽이었죠? 예, 신월동, 신정동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는 원래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여기서 그래도 내리 3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또 구로라는 서울에서도 진짜 예, 험지. 저도 이상하게 험지만 찾아가는데 우리 김용태 의원도 험지만 찾아가는 나는 이렇게 용기 있는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이름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이 당에서 정말 필요하다. 양지만 찾아가는 의원들보다는 이렇게 험지를 찾아가는 이런 용기 있는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에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제가 인정을 하고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일단 제가 먼저 솔직히. 우리 박종진 앵커 예. 이번 미래통합당의 네. 21대 총선에 인천 최고 험지. 네. 제가 사무총장 해봐서 알잖아요. 네. 우리 박종진 앵커가 인천 서구울이 얼마나 험지인지 너무 잘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당의 그런 험지 요구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정말 너무 안타깝게 낙선한 거 뭐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친구인데 네. 저렇게 대중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 이 보수 정치의 뭐 길이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이번 어려운 선거에 그런 인천 서구울에 험지 차출 요구에 기꺼이 응해 주셨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뭐 저 또한 아마 박종진 앵커하고 다른 심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당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당시 황교안 대표가 솔직히 하면 완전히 코너에 몰렸었거든요. 본인은 종로에 출마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죠. 뭐 여론이 뭐 종로에 무조건 출마해야 된다라고 몰아가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만 종로 출마하는 거는 뭔가 정치적 명분도 약하고 모양새도 나쁘니까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아무도 응하지 네. 않지 않았습니까? 네. 뭐 심지어 뭐 홍준표 뭐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아예 고향에 딱 그냥 그 터 바꿔서 꼼짝달싹도 안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죠. 네. 그때 이제 아마 당 우리 그 일각에서는 그러면 일단 그 물꼬를 트는 인물로 김용태 전 사무총장을 거론했고 특히 그 지역으로 구로울 지역을 아마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로울 지역은 뭐 서울에서 이제 험지 중에 험지이고 네. 특히나 그 상대가 그렇죠. 윤건영 네.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네. 뭐 어찌 보면 뭐 문재인 정부 숨은 최대 실세이고 뭐 자타공인 문재인 대통령의 뭐 복심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니까요. 참 그래서 그 사람하고 붙으라. 구로울에 다른 데도 아니고 구로울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건영 후보하고 붙으라 라고 하는 요구가 왔을 때 잠시 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나간다. 네. 그리고 저하고 황교안 대표가 우리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그 캐치프레이자 이 전략이었던 문재인 정권 심판, 그게 상징적인 지역에서 상징적인 싸움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나섰는데
뭐 순전히 개인적인 욕구적으로 그냥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잘하셨어요. 네, 뭐 미래통합당 당원동지 여러분하고 네. 우리 보수를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뭐 송구하죠. 예. 사실 뭐 삼국지에서 관우가나 장비나 위대한 거는 지는 전투에서 이겨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전투 TK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는 사실은 전투력 측면에서는 그렇게 인정 못 받지 않습니까? 난 그런 측면에서 인지도가 있고 미통당에서 전투력,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뭐 이준석 최고도 그런 면에서 내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인석 최고위원도 참 연부역강한 젊은 인재죠. 네, 하여튼 어려운 적에도 2번 연속 그렇죠. 패배했기 때문에 어떤 선배로서 한편으로는 좀 딱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저렇게 단단하게 그 바닥부터 다지면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음지, 그 다음에 굉장히 험지라 그러는데, 네, 어떤 데는 사지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이런데 나가신 미통당 우리 낙선자들에게는 좀 더 박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선자들, 양재 대신 당선자들은 또 이렇게 험지에서 떨어진 분들한테 정말 따뜻한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말씀 제가 네. 서글픈 얘기 드릴까요? 제가 국회의원 3번 하니까 네. 저는 나름대로 이제 험지에서 싸워 돌아와서 당에 네. 뭐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뭐 소위 이제 당에 양제도 된 분들, 조금은 저한테 뭐 미안해하거나 또는 조금은 이제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역시 선거는 살아남은 자의 게임이고 이 당이 그렇게 끌려가더라고요. 정치가 냉정하다는 거 깨달았던 뭐 순간들이었고, 하지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당이 이 국민의 평균 민심하고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늘 걱정했었는데 이번에 그 괴리가 더 커졌다는 거 참으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군요. 뭐 또 현실이니까요. 뭐 여기서 다시 딛고서 한번 싸워봐야죠. 네. 이제 뭐 어떻게 상임정국위원회하고 선국위원회가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잘 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번에 하면 무슨 별일 있겠어요. 솔만이 여기서 뒤집히면 정말로 미래통합당은 국민한테 이제 뭐 버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국민들 스스로 해체시킬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지난번 총선 패배 직후에 우리 상임정국위원회 무산되면서 김종인 비대위 그때 출범 못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것도 국민들한테 못 보여드릴 꼴을 보여드린 건데 이번에는 설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 황당무계하게 선거에서 진 사람이 선거 떨어지고 나서 일주일 동안 검색어 거의 제가 10등 아래를 계속 오르락내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용태 떨어진 거 너무 아쉬워서 기자들이 뭐 많이 써주나 보다, 언론에 다뤄주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김종인 비대위 무산될까? 김종인 비대위 예상대로 무산됐다. 4년 전 김용태 혁신이처럼 이렇게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냥 바로 4년 전 2016년 우리가 그 진박공천으로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무슨 뭐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180석 하느니 마느냐 하는데 그 국민 뜻 완전히 거슬러서 진박공천 그 진상을 보이더니 결국 그때 폭삭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뭐 저를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선임해서 그때 당의 혁신과 재건을 한번 책임지라. 그래서 저를 이제 선임했고 뭐 나름 저도 결연한 각오로 당의 혁신과 재건에 나설 각오로 이제 임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 뭐 상임 전국위원회를 뭐 완전히 친박들이 가로막아서 상임 전국위원회가 무산되면서 기억납니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거짓말처럼 4년 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할 때 정말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장소도 다르지도 않아요. 의원회관, 소회의실. 네. 그래 참 제가 이제 그 트라우마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대로 정말 또 무너지는 것인가. 근데 하여튼 뭐 그나마 1차 비대위 출범 무산했지만 당선인 대회에서 잘 그래도 이 수습하고 결정해서 또 이번 주에 상임정국위 전국위원회 다시 열어가지고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니까 일단 천만다행이고. 요즘에 좀 여러 가지로 우리 당을 봐도 좀 화나는 일이 좀 많지만 또 민주당 봐도 화나는 일이 있어요. 네. 윤미향 당선인 이용수 할머니가 그 인터뷰를 했는데 보면 그 내용 하나하나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집니다. 정말 나쁜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데. 자, 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간 박종진 2 네. 시청하시는 우리 분들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그 전신인 정대협이 네. 어떻게 출발을 했죠? 바로 이 할머니들의 기억을 기반으로 출발했어요. 네. 근데 이 할머니들의 기억이 언제적 기억이냐면 40년, 50년 전의 기억. 네. 그래서 계속 비판하는 사람들은 40년, 50년 전의 기억이 어떻게 정확할 수 있느냐. 그때 바로 이 정의기억연대 정대협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할머니의 기록 자체가 역사의 기록이다.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출범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불과 5년 전, 10년 전, 왜 이 당신들을 일을 이렇게 했느냐, 윤미향 당선인을 포함해서 정의기억연대가 불과 몇 년 전 이야기. 돈을 모아가지고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고 어디다 돈을 쓴 거냐라고 했더니 정의기억연대하고 우리 윤미향 당선인이 뭐랬죠?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 네. 세상 천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들의 40년, 50년대의 기억을 기반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할머니들의 4, 5년 전 기억을 왜곡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거 분명히 하나 짚어드리고. 두 번째는 정의기억연대 정대협. 거기에 조그마한 흠결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이거는 일반 사람뿐만 아니고 특히 우리처럼 특정 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이 해온 일들은 매우 숭고한 일 맞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특히나 이분들이 해왔던 일이 뭐냐면 정말 참혹한 희생을 당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제기한 게 아니고 언론이나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게 아니고 바로 그 당사자인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예요. 정의기억연대 정말 잘못했다. 특히 윤미향 당선인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국회로 간 거 문제 있다. 가기 전에 해결하고 하라. 근데 저희가 그걸 몰랐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말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간 일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그게 뭐였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막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세상 천지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고 그럼 그 돈을 모았으면 할머니들을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할머니를 위해서 쓰지 않았고 다른 데 쓸 때도 매우 불투명하게 썼고 심지어는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썼을 지금 의혹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뭐죠? 잘못했다고 해야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자 이러이러하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다는 일이 윤미향하고 정의기억연대는 한다는 소리가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됐다고 그러고 민주당하고 여성단체 정말 계라당 같은 여성단체는 친일 극우 세력이 준동한다는 거예요. 말도. 자, 이거는 누구를 모욕하는 건 줄 아세요? 친일 아닙니다, 우리. 저도 아니고. 누구를 모욕하는 거냐면 네. 바로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그 참혹한 희생을 당했지만 놀라운 용기를 내서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린 바로 그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돼지저금통 100원짜리를 헐어서 그래서 정말 이 할머니들 힘들게 사시는 거 조금이라도 편히 사시라고 했던 그 초등학교 아이들,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배지를 팔기 위해서 한여름에 길거리에 나섰던 우리 어린 소녀들, 소년들, 이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소년, 소녀들 생각하면 더 가슴이 아파요. 자기 딸은 외국에서 피아노에다가 그렇게 유학 보내보는데, 자, 제가 그 남의 말은, 딸은 진짜. 제가 그 말은 안 할게요. 그런데 네.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국민들께서 요구한 게 뭐였어요? 그 한번 해명을 해보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왜 해명하냐?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구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해명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드러났을 때 사과하라. 우리가 왜 사과하냐? 자, 이제 사과하는 것도 늦었어요. 민주당 진상조사? 그랬더니 진상조사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자, 지금도 이제 진상조사 늦었어요. 다음에 민주당 뭐 제명? 그래서 꼬리 자르게 한다? 그것도 다 늦었어요. 다음에 윤미향 당선이 지금 사퇴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사퇴도 늦었어요. 지금은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법적인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네. 뭐 더 이상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이 일은 거기까지 온 것이고 특히나 녹화하는 오늘 이용수 할머니께서 자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돈 문제에 관해서 검찰이 다 밝히라 라고 요구하셨어요. 네. 할머니 말씀 있으셨으니까 다른 분들 떠들시면 안 됩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에 이 뭐 불투명한 회계인이 어디 소위 사익을 위해 썼는 이런 논란들 있잖아요. 네.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네. 법적 책임을 물을 사람 법적 책임을 물고 다음에 잘못 쓴 들 회수하고 그 돈 온전하게 할머니들 위해서 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이 정기기원대를 새롭게 완전히 리빌딩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그 정신을 이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자라나는 한국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전 세계가 같이 인권운동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요. 뭐 이건 정치를 떠나서 뭐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이건 정말 정의와 양심 차원에서 검찰이 좀 철저히 숨김없이 수사를 해서 모든 것을 좀 제자리에 다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망신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망신이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한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의 시민단체의 자존심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 더 좀 붙이면 잘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망신, 국민의 망신보다 더 큰 게 그 바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2번 칼질하는 것이고 다음에 100원, 200원을 모아서 할머니들을 돕자고 나섰던 그 고사리 같은 어린이 소년들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일이다. 네.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친일 아니잖아요, 우리 김용태 의원도. 그죠? 저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친일을 거기다 갖다 붙이죠? 예, 정말 그냥, 뭐, 말도 안 돼. 뭐가 좀, 뭐, 분리하면 친일을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무슨 뭐,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 역사적 사실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준동하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일본에서 딴소리 헛소리 하는 거는 그건 용납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의정활동 과정에서 12년 국회의원 했죠? 아니 12년, 42년은 아니고 그러니까 12년. 네, 죄송합니다. 12년 예. 국회의원 했는데 오래 하셨어요, 사실은. 네. 네, 이게 짧은 기간 아닙니다. 예. 아, 참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좀 더 바뀌어야 돼. 이건 정말 아쉽다. 그 민주당에서는 그 떠나는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들어요.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상임위 같은 경우, 법사위 같은 경우의 문제를 좀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했죠. 예, 법사위에서 이렇게 딱 모든 법안을 다 갖고 쥐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적어도 법안을 한 번은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었다는 걸 스스로 고백했어요. 예. 그리고 또 여러 의원들이 상임위 중심으로 360일 돌아가야 되고 원내대표들이 만나가지고 둘이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 김용태 의원이 바라본 지금 대한민국 국회 좀 가장 큰 이것만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대한민국 국회는 300명인데요. 실제는 2명밖에 없습니다.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 뭐 조금 더 양보해서 4명. 당대표. 원내대표, 당대표. 그 정책위 의장. 아, 정책위 의장. 뭐 좀 더 양보한다면 당대표. 6명. 왜냐면 당대표의 경우에는 원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둘이 뭐 속된 말로 이렇게 거래해서 중점 처리 법안을 정해요. 네. 그런 다음에 상임위로 배분해요. 상임위에서 배분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이거는 죽어도 통과시키지 말라. 그러면 서로 대치하다가 통과가 안 되죠. 그리고 대충 이런 것들은 우리 법안 개수 또 중요하니까 통과된 법안 개수니까 통과시켜라. 무쟁점 법안. 근데 제가 제 상임위에 있던 법안들 보니까 무쟁점 법안 아니거든요. 네. 근데 무쟁점 법안을 분류하면 무쟁점 법안이 돼요. 그냥 통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의 법안들을 잘 모를 수는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네. 근데 하지만 자기 상임위의 법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자기 소신에 입각했을 때 절대 통과할 수 없다든지 이거는 우리 당이 발의하지 않았어도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든지 네. 이런 거를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보통 심장이 아니고서는. 아, 보통 심장이 아니고서는 그러네요. 이 말이 중요하네. 예. 해당 행위로 돼가지고 또 윤리에 또 제소될 수도 있고 뭐 뭐 여러 해당 가지. 행위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분위기 자체가 그걸 뭐 굳이 왜 나서냐. 이번에 뭐 회기되니 며칠 안 남았는데.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이게 이제 그나마 이제 재선 3선 되면 조금 발언을 할 권한은 좀 생기잖아요. 네. 사실 초선에는 의원의 경우에는 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냥 거수기만 되는 거군요. 자,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로 자기 소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은 소신이 크게 두 가지예요. 당내 현안이나 전국 현안에 대한 소신이 있을 수 있고, 네. 이 법안에 대한 정책에 대한 소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정책과 법안에 대한 소신은 본인이 자기가 살아온 이력이 있고 자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분명히 뚜렷하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야 협상의 결과물로 이런 거를 이제 접어야 되는. 네. 사실 이러면은 자기가 국회의원 된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네. 이제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말 김용태 자기 디스를 한번 하면 무쟁점 법안으로 올라온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 본회의장처럼 무료하게 짝이 없는 그럴 때가 없습니다. 정말 졸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이 엄중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 시간이 졸려요. 네. 왜냐하면 한 180개 법안이 쭈루루 올라오면 6시간 동안 완전히 로봇처럼 찬성만 180번을 눌러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법안을 또 다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거 이래서 되겠나 내 삼선 의원까지 했던 사람이 네. 법안을 한번 읽어보자고 해서 네. 제가 아침부터 일찍 출근해가지고 한번 법안 읽어봤어요. 나온 걸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날 그 반대편 누른 것만 해도 한 30여 개가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상임위 법사위에서 전혀 문제없이 무쟁점 법안이라 넘어온 법안들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 법안들의 반대를 눌렀냐면 그 법안들 대부분이 국가의 부담을 특히 예산상 부담을 지우고 그러니까 인력상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이 법안에 의해서 몇백 명의 공공부문 인력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네. 여기에 사업 예산 및 인건비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왜 국가가 해야 되느냐? 저는 평소 때 소신이 그런 거거든요. 네.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이 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지금 국가가 하고 있어도 면밀히 조사해도 민간에 넘기로 다 넘겨라 라고 하는 게 제 소신인데.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법안 180개 중에 물경 30여 개가 추가로 그렇게 국가의 부담을 늘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임위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법사위 통과에. 아마 그 상임위에서는 저와 같은 소질을 가진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계셨을 거예요. 근데 올라온 거예요. 자, 이래서 물론 이제 어떤 의원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 영역은 반드시 국가가 해야 되는데 왜 민간한테 넘기느냐. 이게 이제 이런 관심 분야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 국회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점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보다 점점 심해져서 마지막 순간에는 거의 뭐 최절정. 그러니까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뭐 자기 의견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완전 일방통행이에요. 찬성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이 마음에 확 와닿네. 그러니까 6시간 원내대표 2명, 정책위장 2명. 더 넓게 보면 당대표 2명, 6명이 운영이 된다. 그래서 6시간 아프네. 하다 보면 졸리기도 합니다. 가끔. 네. 예전에 우리 정말 대선배인 이주일 선배께서 국회의장만 들어가면 이렇게 졸리더라고. 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말이 뭐 과히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뭐하러 이러려면 국민 세금 힘들게도 300명 뽑습니까? 한 6명만 뽑아서 딱 하면 되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당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돼요. 원내대표, 당대표. 의원들한테 소신 발언할 수 있고 소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뭐 꼭 당론으로 정해서 협상할 거는 몇 개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 의원들한테 다 자유 소신을 줘야죠, 이게. 예.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초선으로 들어가도 소식껏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막상 가면. 그죠? 하여튼 22대 때 꼭 들어가셔서 네, 소신껏. 뭐 오늘 말씀하셨던 꼭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이게 굉장히 속상하고 대한민국이 입법기관이 그래도 한 명 한 명이 다 입법기관인데, 그죠? 엄청난 국회의원이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네. 다 진짜 개인적으로 행정부를 대신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졌는데 네. 이렇게 거수기로 전락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고 이런 것들을 여야가 의논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 행위나 제재하는 게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이제 보수가 좀 새로 태어나려면은 우리가 뭐 개혁 보수, 혁신 보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예를 들어서 김세연 의원이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여러 또 김용태 의원이 생각하는 무언가 이 보수의 미래의 어떤 청사진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은 3번의 공천, 18대, 19대, 20대의 공천을 해서 이 우리 편을 늘리기보다는 편을 줄여왔어요. 스스로 제사를 깎아 먹다 못해 아예 팔다리를 자르는 참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죠. 근데 우리 편을 줄인 거 말고 이 편을 줄이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스스로의 생각의 폭, 우리 스스로의 운신의 폭을 스스로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제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구로울 공천받아서 갔을 때 일종의 청문회를 당했습니다. 우리 당원들한테. 물론 이제 그분들은 나름 이유가 있겠죠. 무슨 청문회였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왜 찬성했느냐. 저는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건 사실이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우리 보수가 힘을 합쳐 싸우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나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랄지 이 국민의
이 신의를 배반한 조국 사태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그 당원들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을 문제 삼아서 공천받아도 간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더라고요.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들은 안 들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이 당에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조국 사태 때 그냥 신용만 냈는지, 뭐 저처럼 목숨 걸고 싸웠는지, 이런 거를 또 소위 평가해서 그 후보의 어떤 경쟁력이나 그 후보의 댐댐이를 평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보수의 가치, 보수의 철학에 입각했을 때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안보정책, 사회정책이 타당한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증적으로 나아가서 철학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댐댐이를 보는 이런 검증, 또 여러 차원의 검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오로지 저한테 그 검증만 잣대를 들이대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 문신의 포, 얼마나 많은 기회의 상실을 갖고 왔을까. 제 스스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9월에 당의 명령으로 험지 출마를 명받아도 왔는데,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당원들이지만 당원들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자, 당원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최강의 후보라고 하는 저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복심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끼리 이런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제가 그분들하고 일일이 한 번씩 설명해 가면서 사실 그 설득하고 하느라고 모으는데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뭐 상대방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저는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나중에는 뭐 하나가 돼서 혼연일체에 대해 싸웠어요. 다만 이게 제가 우리 구를 당원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당이 이 정도로 좁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제 우리 당이 무엇부터 출발해야 되냐. 저는 송구한 말씀이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당이 이번에 괴멸적 패배, 제 표현대로 하면 그라운드 제로.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요. 원래 그라운드 제로라는 뜻이 소위 핵폭탄의 투하 지점, 피폭, 그 범위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네. 하는데 완전히 전멸된 거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보수의 그라운드 제로라고 할 수 있는 한편 또 다른 보수의 새로운 출발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기본부터 재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본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가치, 그리고 그 가치에 입각해서 수립해왔던 규범, 그 규범에 입각해서 어떤 형성했던 국가 운영 시스템. 사실 이걸 갖고 우리가 50년 대한민국을 끌어왔잖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자, 이번에 그라운드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스스로 보수의 영혼이라는 것만 남기고 전부 다 한번 재점검을 해보자. 이것이 유효한지,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국민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다음에 새롭게 한번 짜보자. 이제 정말 예전 얘기들, 예전에 50년 동안 끌어왔던 우리의 영광, 정말 대단한 영광이었죠. 이 최빈국에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어왔다는 그 성취, 거기에 한복판에 있었다는 그 영광. 네. 자, 이제 그 영광도 잊어야죠. 다 잊읍시다. 그리고 지난 탄핵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렇게 서로 간에 죽일 듯 살 듯 싸웠던 그 갈등,
그걸 우리 2번씩 망했잖아요. 네. 망했으니까 다 이제 땅에 묻읍시다. 자,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 놓고서도 여전히 정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아쉬움과 미련에 헤매고 있잖아요. 다 그거 다 끊읍시다. 이게 다 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에게 남은 진정한 보수의 영혼이 무엇인지 그 하나만을 놓고서 우리가 그간 견지해왔던 보수의 가치, 그 가치에 입각해서 형성해왔던 각종 규범, 그 규범을 기반으로 쌓았던 국가 운영 시스템, 거기에 대한 한번 전면적인 재점검을 하고 국민들에게 새롭게 제시해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제 그 자세와 실력을 갖추겠다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진정한 강한 보수, 새로운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뭐 당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노동자를 위한, 그죠? 그리고 서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임금 노동자들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노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중소기업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러한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챙기는 좀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과거의 모습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젠. 그리고 북한과의 그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거를 제시하는 그러한 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선거하면서 안타깝게 우리 당이 밑바닥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탄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받았는데, 이번에 하여튼 조직이라든가 이런 그 미래통합당의 보수의 조직을 좀 단단하게 하고, 우리 옛날에는 총화 단결 뭐 이런 단어 많이 썼는데, 분열은 이제 그만하고, 지금 김용태 의원이 말한 것처럼 총화, 화합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히 오늘 뭐 자주 이제는 찾아뵙겠지만, 특별히 오늘 또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이제 뭐 자주 방송하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러죠. 여기 그 구독자 수가 웬만한 방송국 나가시는 것보다 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영원히 또 남아서 돌기 때문에 김용태만 치면 나오니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주간 박종진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도 처음으로는 놀랬고, 억울했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제 스스로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깊이 마음속 깊이 저를 관찰하니까 이 모든 게 제 책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주신 어목한 회초리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마 국민들이 저 김용태와 우리 옆에 계신 박종진 앵커, 우리 미래통합당한테 주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구적이 화살이 빗나가면 자기를 돌아봐야지 관역을 탓해서는 뭐 하겠느냐.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부터 잘못됐는지 철저히 반성한 다음에 분명한 대안과 실력을 갖춰서 국민 앞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말씀인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우리 미래통합당이 되자. 여기에 100% 찬성입니다. 오늘 주간 박종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근데 서울시장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서울시장이야. 대선지 무슨 서울시장이야. 장황이지. 지금.